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오늘 이제 9월 1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뭐 워낙 또 안 좋았죠. 예, 오늘은 뭐 국내 주식시장이 좀 뭐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나와가지고 뭐 오전부터 엔비디아 뭐 이슈도 있었고 이게 참 이틀 또 분위기 좋았는데 하루 만에 다시 급락세로 전환이 돼서 좀 아쉽게 오늘 시장이 좀 흘러갔던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외부 변수가 또 이게 좀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좀 어려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좋아질만 하면 다시 악재가 나오고 뭐 끝없는 그런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 맘 편히 투자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자동차 전쟁의 시작. 이제 다올투자 유지용 연구원님 자료가 좀 있고, 이거 꽤 길더라고요, 이것도. 그리고 SK바이오팜, SK이노베이션. 오늘 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막 급나가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좋은 보고서 나왔어요.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네,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PSK, 컴투스, 삼양 패키징, 그리고 그린 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이달의 이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자동차 얘기고요. 음식료, EU에 겨울이 오고 있다.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고요. 7월 이제 광고 시장, 디지털, 네이버 카카오 얘기고, 일본 관련주 좀 업데이트를 한 또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네,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원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황 쪽인데 이것도 뭐 공포보다는 좀 완화를 예상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고서 꽤 많은데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저도 요거 보면서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또 이 고정관념이 좀 깨져가지고 되게 내용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신자동차 전쟁이 시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피크아웃 우려는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 업황은 나쁘진 않고 환율까지 겹쳐서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OEM사들,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고수익성은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요런 얘기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PER이 너무 낮죠. 근데 낮은 폰은 24년도 이후로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좀 어려운 그런 좀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24년도 자동차 업종의 이제 가장 큰 위협이 우리가 좀 잊고 있었지만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입니다. 이게 연비를 5년 만에 10% 증가시켜야 되는데 전기차를 많이 못 팔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페널티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환경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다 돈이죠.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 GM, 포드, 다임러 등이 배터리셀 투자를 포함해서 매년 10조 이상씩 5년간 투자한다고 하고요. 계속 비용은 들어가는 거죠. 또 배출 규제가 워낙 강력하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들을 완전히 생산을 중단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배제 못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엔 뭐 이게 대세가 되진 않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지만 내년하고 내후년을 봤을 땐 그 파워트레인, 이제 엔진 쪽이죠. 파워트레인 다변화와 이중 가장 대중적으로 발전 중에 하이브리드가 사실은 이제 결국엔 지는 해지만 23, 24년도엔 좀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뭐 요 하이브리드 차 잘 만들죠. 네, 뭐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되게 평도 좋더라고요. 하이브리드는 엔진에다가 배터리를 단 거죠. 배터리가 보조죠. 근데 전기차도 가장 큰 요인이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셀 코스트,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비용의 변곡점이 $1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의존 안 할 수는 없는데 총 소요 비용이 있어요. 전기차 연료비, 보험료, 보조금, 뭐 배터리 교체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예. 보통 한 5년, 6년 정도에 한 번씩 배터리 간다고는 하는데요. 그런 비용이 2천만 원이에요, 배터리 비용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싸다기보다는 쓰면 쓸수록 나중에 이제 배터리 교체가 들어가야 되니까 좀 비쌀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전기료도 너무 좀 급등해서 이걸 뭐 전기를 또 마음대로 쓰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은 총 2026년에 35%까지 비중이 늘어날 것 같아요. 2026년입니다. 아직은 좀 남았고 하이브리드 차도 계속 잘 나간다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뭐 망가지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같이 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그 탄소 배출 규제 받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기차 침투율을 25년도에 20%로 이 유증 연구는 봤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정책 때문에 26년 20%에 좀 도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년 더 늦게 20% 도달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요 차는 글로벌에서는 일본 3사와 현대차 그룹만이 유의미하게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킬로그램당 저 탄소 배출을 일정 부분 이제 이상하게 되면 95유로에 해당되는 거대한 페널티 이걸 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 페널티를 안 내기도 그렇고 그죠? 근데 어쨌든 저 페널티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유럽의 업체들은 저런 이제 규제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가든가 아니면 전기차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요새 기술력이 좋아져 가지고 연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XEV 요게 이제 EV가 전기차고 이 X가 이제 다양한 뭐 파워트레인이라든가 아니면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통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도 종류가 배터리가 들어간 차들인데 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그룹은 이런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좀 갖고 있고요. 기아는 SUV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은 기아가 11%, 현대차가 8.6% 정도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현지화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형 SUV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탑재는 팰리세이드 텔룰라이드 쪽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 기아보다 10년 이상 앞선 도요다와 좀 라인업도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도요다가 하이브리드는 최강자입니다. 근데 도요다는 계속 늘려요. 하이브리드 쪽. 그냥 전기차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전략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도요다한테도 이게 긍정적일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를 이제 활용을 해서 연비 규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도요다도 어쨌든 뭐 물론 계획은 있겠죠. 있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미국과 독일 진영은 하이브리드 개발이 거의 없나 봐요. 디젤이에요, 디젤. 독일은 거의 대부분 디젤. 그 미국은 PHEV라 그래서 모터, 그러니까 모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배터리죠. 배터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제 모터로 보내서 모터가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석유, 그러니까 이 휘발유는 보조. 휘발유가 보조 역할을 하고 실제로는 배터리 중심으로 가는 차를. 그러니까 섞여 있는 차는 맞는데 PHEV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엔진이 중심이고 그 엔진의 일부가 이제 엔진의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배터리가 좀 들어가 있고 모터랑 그러니까 그 비중은 작은데 PHEV는 어쨌든 배터리 비중이 더 커요. 배터리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은 좀 작고 뭐 그렇게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독일은 디젤 파워트레인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다만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디젤이나 PHEV 요 판매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50g 미만에 해당되는 PHEC 차종의 1.5에서 최대 2대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좀 부여를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PHEV, EV죠. 이 차종이 원래는 그거 좀 받거든요, 저런. 크레딧. 그러니까 약간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도 아마 혜택을 좀 못 받게 되나 봐요. PHEV 같은 거. 네. 그래서 결국엔 좀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PHEV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는데 이유가 이거를 슈퍼 크레딧을 좀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PHEV. 그러면 오히려 하이브리드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겠죠. 보조금 못 받게 되니까. 현대차 그룹의 부품 3대 업체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로 돼 있고, 아무튼 변속기, 현대위아는 엔진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2026년에는 올해는 52만 대 정도 생산을 하는데 주류는 아니죠. 근데 26년에는 188만 대까지 늘어날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쪽도 현대차도 계속은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보고서 같고요. S&T 모티브가 원래 방산업체인데 이 회사가 모터 만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외가 좀 됐는데 3분기부터 GM 쪽에 들어가는 뭐 전기차, 뭐 이런 드라이브 유닛, 뭐 거기에 모터 같은 건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 공급이 재개되고 또 방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위아는 엔진 생산 기업이라는 이제 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사양 산업이지만 하이브리드 시장이 저렇게 살아나면 거기에 또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현대위아도 좀 숨통이 튈 수 있는 거고요. 한온 시스템은 이제 컴프레서 열관리 시스템 이런 걸 만드는데 하이브리드 차에도 이런 열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수혜가 예상되고, 그리고 미국 자동차 비중도 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우 시스템은 미국 고객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인플레 감축 법안의 수혜도 기대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자료니까 보시고, 미국의 요게 그 평균 재고 일수인데 아직도 낮죠. 업황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OEM 회사들이 이렇게 PER이 낮아요. 여기 GM, BMW, 폭스바겐, 현대차. 폭스바겐은 뭐 현대 기업보다 더 낮아요. 어느 기업들이 좀 비싸냐? 포드, 도요타 이런 기업들이 좀 퍼포먼스가 좋아서 아무튼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U에서 CO2를 이제 규제를 해요. 많이 배출하지 말라고. 이 소나타 1.6 그건가요? 6T의 CO2 발생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1600cc인가요? 뭐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나타의 그 이산화탄소 발생 수준이 꽤 높고요. 투싼 이게 HEV가 하이브리드. 요거는 그 95에서 81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PHEV는요 실제로 거의 전기차랑 비슷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배출량이 작은데, 어쨌든 PHEV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안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가 더 매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이 좀 커질 것 같고, OEM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 타겟이라고 합니다. 현대, 기아, GM, 포드, 뭐 스텔란티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에이 남들 하니까 한다 이거보다도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쪽 투자를 하면서 기회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용입니다. 전기차를 갖고 있었을 때 아이오닉 6가 5,200만원, 그랜저가 4,400만원,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그랜저 일반 모델이 4,000. 하이브리드가 좀 중간에 있고 요런 지금 상황인데, 요게 TCO가 어쨌든 이제 보유했을 때 비용이거든, 소요 비용. 근데 하이브리드 일반 그랜저 이런 거에 비해서 여기에 보조금을 제외하면 가격이 확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제외하고 배터리까지 자기가 부담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제 구입 비용이 좀 큰 거, 초기 구입 비용은 작은데, 그러니까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이게 사용하면서 이제 소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전기차가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전기차는 20% 도달하는 시점부터 그 약간 이제 꺾이는 모습이 좀 일부 나왔는데, H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는 기존의 100만 대에서 2025년도에 추가 수요가 좀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성장을 많이 할 걸로
보는 것은 이 회색 선이 하이브리드예요. 이렇게 전기차도 성장하지만 같이 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같은 차끼리 비교한 건데 어코드 이 옆에 있는 게 하이브리드, 캠리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확실히 좀 낫죠. CO2 배출량. 그래서 일단 하이브리드 차가 조금 더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일부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죠, 기대. 네,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구매자들의 심리를 좀 자극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는 어쨌든 현대위아가 엔진, 현대 트랜시스가 변속기, 그 다음에 S&T 모티브가 여기에 납품을 하고, LG전자는 GM 쪽이죠. GM 쪽. 그리고 S&T 모티브는 현대차 쪽에도 이제 납품을 하지만 GM 쪽에도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비스는 어쨌든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부품 사업을 핵심으로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건 좀 새로운 아이디어인 게, 우리가 전기차만 전기차가 뭐 대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지만, 저런 유럽의 CO2 배출 요걸 봤을 때는 뭔가 좀 다른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도 한 2, 3년은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하이브리드 카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뭐 아무튼 계속 지켜보시고, CO2 배출량 요거 내년에 유럽에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니까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전기차만 하든가 판매를 하든가 저렇게 하이브리드로 약간의 연비를 좋게 만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팜 한번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목표주가 10만원, 신한 장세훈 이동건 연구원님이 제시했고, 세노모마이트가 이제 그 뇌전증, 이제 뇌졸중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치료하는 거고, FDA 이미 통과를 했고 이제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뭐 예상보다는 성장 속도가 좀 느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을 만들어도 힘든 게요, 만들고 또 잘 팔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고, 아무튼 FDA 승인도 받고 출시를 잘 했는데, 그래도 좀 아직까지 긍정적인 속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엑스코프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제들도 계속 좀 만들어내야죠. 그래야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4대 핵심 질환군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뇌전증은 이미 확보가 됐고, 신경, 또 정신, 난치성, 전이성 이런 것들은 또 여기 종양 같은 건 임상 1상인데 계속 신약 개발을 하겠는데, 이 성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이 엑스코프리가 잘 나가야 되겠죠.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사실 굉장히 이렇게 좋은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목표주가 낮췄는데 내용은 되게 좋아요. 내용은 뭐냐면, 지금 LG엔솔과 좀 비슷해지고 있다. 옛날에 LG엔솔이 초창기에 배터리 좋아졌던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SK온 배터리 생산량이, 캐파가 이제 생산 이제 규모죠. 2022년 70기가와트인데 LG엔솔의 19년하고 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LG도 제가 기억에는 폴란드 공장이었나? 거기가 수율이 잘 안 나와가지고 고생을 했던, 맞아요, 기억이 있는데, SK온도 폴란드 공장, SK온도 얼마 전에 헝가리에서 약간 불량품 문제가 있었나 봐요, 올 초에. 그쯤에 이제 그게 하반기부터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호재, 일단 수주 규모는 글로벌 3위, 또 추가로 1300기가와트가 진행되고 있고, 거래처가 다변화될 것 같고, 원래 현대기아에 다 집중돼 있어요, 이 SK는. 근데 이제 포드나 폭스바겐 비중도 이제 미국이 완성이 되면, 수주는 많이 따냈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미국 공장들이, 그러면 이제 매출처가 좀 다변화될 것 같고,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메탈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미국 배터리는 좀 비싸게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은 적자지만 내년에 흑자 전환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SK온 100% 이제 뭐
주주 가치, 그러니까 주식 가치죠. 예, 요거를 18조에서 20조 원으로 약간 상향 조정을 오히려 했고, 내년과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하고 재무 부담이 좀 경감되는 것을 좀 동시에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 기대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지금 이제 이런 SK 온에 대해서 할인을 한 거죠. 상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2년 안에는 상장 안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SK 이노베이션 지분 가치는 현재 11조 원으로 이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유도 있고 분리막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저평가돼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K온이 보통주 전환 우선주를 좀 발행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자금 유치 확보 차원에서. 그럼 지분율이 좀 낮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목표 주가를 약 37만 원으로 조금 낮추지만 오히려 주가 반등 가능성은 높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랑 괴리가 너무 크죠. 네,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수주 잔고 이렇게 많고요. 배터리 생산 능력도 큰데 이런 게 지금 안 통해요. 워낙 이게 도대체 정유주로 봐야 되는지 배터리인지 참. 네. 아무튼 SK온의 앞으로의 판매량 계획, 네, 실제 생산 능력, 이게 실제 생산 능력입니다. 파란색이. 네. 그렇게 생산량을 이제 계속 늘려가는 거니까 괜찮은데, 지금 주가는 아무튼 그냥 정유주 빠진다고 유가 급락했다고 그냥 연이틀 기관들이 손절을 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수급 문제가 좀 있어서 요새 아니다 싶은 건 막 정리해버리더라고요, 기관들이. 뭐 이유는 잘 모르죠. 예, 근데 이노베이션은 정유도 있지만 배터리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아무튼 내용은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빠진 이유는 특별히 모르겠어요. 뭐 나온 게 없어요, 전혀. 오늘 굳이 이렇게 빠져야 되는 이유는 정유주로서 뭐 유가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뭐 5% 가까이 빼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이제 어제 한번 설명드렸죠. 덕산 일렉테라가 이제 자회사 통해서 전해액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고요. 원래 전해액 첨가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전해액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계약은 완료됐고, 그래서 SK라든가 LG 쪽에 아마 이쪽에 테네시주에 공장이 증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납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에 공장 짓고 이런 소재 업체가 짓는 거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사실. 배터리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좀 주가가 어제 오늘 좀 올랐었고, 오늘도 주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침에 굉장히 큰 폭으로 그죠. 아, 올라갔다 이제 한번 밀렸군요. 오전에는 급등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그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중심이지만 이제 2차전지가 붙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13배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PSK도 오랜만에 보시겠지만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실적보다도 워낙 지금 반도체 안 좋잖아요. 뭐 메모리, 오늘 또 중국의 청두 지역이 뭐 셧다운 들어갔대요. 참 중국 정말 제로 코로나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돌아가면서 제로 코로나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예, 그냥 뭐 조금만 나오면 뭐 그냥 도시 전체 봉쇄해버려요. 참, 예, 좀 황당하지만, 그래서 오늘 또 반도체한테 좀 악재인데요. 예, 아무튼 이런 PSK도 투자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 요새 주가가 되게 안 좋고요. 그러나 실적은 좋고 또 핵심 장비 수주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다만 이제 결론은 뭐냐면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야 돼요. 예, 뭐 다 똑같습니다. 소부장 기업들은 PER이 6.7배여도 시장이 인정을 안 해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지만 결국엔 시장이 언제 돌아설 거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나. 그러니까 메모리의 업황의 전환, 요게 좀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고요. 계속 지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돌아서는데 좀 일정한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고, 다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좀 계속 기다려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요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사죠. 근데 아쉽게도 기관은 지금 아닌 건 다 정리해버려요. 기관들 매도가 많아요. 그냥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기관들이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당장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기관 투자자 매매 따라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은 당장을 좀 이렇게 수익을 좀 쫓아서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 쫓아서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컴투스는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서머너즈워 크로니클 성과가 기대치를 좀 하회했지만 그래도 올해 아마 이제 4분기에 글로벌로 나오거든요. 원래 서머너즈워라는 이 IP가 게임 이제 IP죠, 하나의. 요게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라고 있거든요. 한 벌써 나온 지 6, 7년 됐어요. 이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흥행했어요. 요게. 근데 요거를 기반으로 만든 새로운 게임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저게 출시가 되면 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 출시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나쁘다 좋다 이거보다도 주가는 좀 답답할 수 있고요. 글로벌 출시가 이제 임박하면 그때쯤에 주가 다시 한번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양 패키징은 뭐냐면 요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요런 페트병 있죠. 페트병인데 이제 그 압축을 해요. 그래서 안에 산소 그러니까 이런 세균 같은 게 침투 못하게 하는 이제 특수 페트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아셉틱이라고 합니다. 그거 만드는 회사고 계속 지금 증설을 해가지고 공장들이 가동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원재료인 이 펩칩이 원재료거든요. 요게 이제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2분기는 조금 안 좋았고 물류비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정상화되니까 좋아질 것 같고 여기 초고온 살균을 하고요. 무균 충전을 해가지고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고요. 상온 유통기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세틱 방식. 요새 이런 게 많이 쓰죠. 커피라든가 여기 페트병에 담는 스포츠 음료, 탄산, 기능성 음료까지 품목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판가도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러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도 요거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2월에 SK 지오센트릭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고요. 옛날에 SK 종합화학입니다. 그래서 폐플라스틱으로 화학 제품 만드는 기업인데 요 사업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셉틱과 폐플라스틱 사업으로 저도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페트병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를 아낄 수도 있는 거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요거는 내년 4월에 완공이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도 참 어려워요. 이게 주가가 뭐 많이 움직이거나 그런 스타일의 기업은 또 아니다 보니까 2분기 실적도 좀 약간 부진했었고 그래서 많이 빠졌어요. 그때 실적도 좀 그랬지만 그때 뭐 시장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단 관건은 3분기 실적이에요. 3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 흐름은 결정될 텐데 지금은 뭐 괜찮은 구간까지는 온 것 같고 횡보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실적이라든가 또 계속해서 증설했던 물량들 나오기 시작하고 원재료 비용 안정화되고 내년 4월에 폐플라스틱 요 사업도 이제 본격화되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기업들 보고서는 다 보여드렸고 이제 산업으로 넘어가면 그린에너지, 황금의 엘도라도, 북미에너지 이게 신한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ESS가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라고 태양광 에너지를 이렇게 그걸 통해서 전기가 생산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저장하는 장치를 ESS라고 합니다. 여기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얼마 전에 보고서 보여드렸죠. 서진 시스템이 이런 걸 또 만드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OEM 방식으로. 근데 이제 전력망을 안정하기 위해서 모든 기기들의 원격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원격 통제를 할 때 보통은 이제 단방향으로 전력회사가 이제 단방향으로 집에다가 전력을 보내주고 끊기도 하고 그냥 일방향이에요. 전력회사가 알아서 한전이 알아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지금은 분산형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단방향이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이제 좀 용어를 쓰는데 내용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력망을 그 정보통신화하는 거예요. 막 서로 데이터 주고받고, 예. 그 예를 들면 내가 집에다가 태양광망을 설치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저장을 해놔요. 예. 근데 한전이 SOS를 쳐요. 나 전기 부족해. 그럼 우리 집으로 연락이 오죠. 뭐 자동으로 되겠죠. 그러면 남는 전기를 이제 한전에 보내주는 거죠. 요런 거죠. 그 옛날에는 한전이 우리한테 전기만 보내주는데 보내주고 끊고 끝이에요. 이건데 요런 스마트 그리드가 되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전기를 판매할 수도 있는 거, 그죠? 네,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런 ESS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주택은 주택용 전력관리 솔루션 HEMS를 이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아까 설명드린 그거예요. 유틸리티는 전력입니다. 전력회사가 전력이 부족해서 블랙아웃 될 것 같으면 그 태양광에 전력 공급을 요청을 하고, 또 너무 전력이 남아 돌면 전력 저장을 또 요청을 하고, 이런 거라고 하고요. 또 이러려면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루프탑 태양광 발전도 해야 되고,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고, 여기서 핵심은 인버터하고 ESS래요. 인버터. 그러니까 이 태양광 모듈 있죠. 태양광으로 받았잖아요. 전력을 생산했죠. 이거를 가정에서 사용하려면 이걸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인가요? 직류를 고류로 기억납니다. 전력 반도체 통해서 옛날에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를 받아서 그 직류를 교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인버터라고 하는 거죠. 전력의 관문 역할, 이거랑 이거를 이제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ESS,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런 태양광이 또 없으면 ESS가 자체적으로 인버터 역할도 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태양광 ESS 설치 과정이 늘고 있고, 근데 우리 한국에선 이게 쉽진 않죠. 한국은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아파트. 근데 미국은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집을 태양광 집으로 만든 다음에 태양광 그 ESS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전기차 거기서 충전도 하고 남는 건 판매도 하고. 그러려면 인버터와 ESS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으로 바뀌고, 또 수요 관리는 전력 수급 불균형 시에 발생할 때 수요를 조절해가지고 균형을 맞춘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여기에 배터리가 추가되면 전력 공급도 가능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실 이게 용어들이 굉장히 탁탁해요. VPP, 이게 배터리 ESS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또 관리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이 사업을 벌써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 용어를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제가 여기 다 넘어서 뭐 썬런이란 기업도 있고 인페이즈 에너지도 있고 우리 한국에 또 하나솔루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다 적어드렸지만 사실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미국이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ESS, 아까 설명드린 대용량 저장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걸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 그리드인데 기존에는 이렇게 일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요, 전기를. 근데 스마트 그리드는 서로 주고받아요. 부족하면 채워주고 여기서도 보내주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기를. 데이터에 의해서. 그리고 인버터, 요 집을 상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도 상상을 해봤는데 결국 미래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이렇게 되겠지만 미국이 제일 크니까 유럽도 이렇게 돼요. 집을 이렇게 태양광으로 덮고요,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저장을 해요. 이런데 인버터도 있고, 그래서 집으로도 보내고 충전도 합니다. 근데 남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한전에서 전화가 와요. 전기 좀 빌려달라. 그럼 글로 또 보내줘요. 그리고 이 태양광 전지를 이용해서 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ICT, 정보통신 다 연결이 됩니다. 스마트홈.
그리고 이 모든 건 자동으로 되겠죠. 여기에 반도체도 들어가고, 여기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핵심은 태양광하고 태양전지를 바꿔주는 인버터 쓸 수 있게, 그걸 저장하는 ESS 배터리. 이걸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또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죠. 우리 한국의 배터리 회사도. 예. 그러니까 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하던 그 모습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 관련된 ESS 만드는 기업들,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서진 시스템도 있을 거고, 한국의 배터리 3사 다 있을 거고요. 예. 그 테슬라도 이런 사업 하고 있잖아요. ESS. 그래서 여기는 밸류 체인을 이렇게 또 적어놨더라고요. 신안에서. 밸류 체인을 이렇게 뭐 송배전, 그러니까 발전을 해서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송배전 보내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이제 판매도 하고, 여기가 이제 에너지 저장하는 게 ESS. 이런 기업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업들은 너무 많은데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ESS가 앞으로 중요해질 거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예, ESS. 그래서 우리 이틀 전에 한번 공부해 봤잖아요. 서진 시스템. 그 회사가 이제 OEM 업체죠. 근데 이게 5G 원래 통신 장비 쪽의 비중이 원래 커가지고 주가 되게 부진했어요. 막 실적도 안 좋고. 근데 ESS 시장이 북미 쪽에서 이렇게 커지면 분명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보고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핵심은 얻어가야죠. 그래서 요 집을 한번 상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태양광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에 전기차까지. 그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다 성장하는 산업이죠. 네, 금리가 오르고 어쩌고 하네. 그 다음에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 얘기는 이거 아침에 3%에서 했던 얘기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보조금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차 라인을 전기차로 바꾸거나, 예, 그러니까 현대차의 그 엘라바마 공장을 개조를 해요. 그래서 2, 3개월 후에 전기차 생산하면 돼요. 문제는 이걸 생산하면은 기존 모델들을 생산을 못 해요. 예, 그리고 또 전기차 부품들도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쉽진 않고, 또 24년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또 나오는데 중복되죠. 참 이게 애매하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 하려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할인을 하자. 자동차 1,000만원 깎아주자.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보는 거죠. 현대차가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대신에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떠안는 거죠. 보조금 못 받으니까 1.5년 동안. 그러면 1,000만원을, 그러니까 아이오닉 5를 팔 때마다 현대차가 1,000만원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파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영업이익의 한 5.7% 정도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 손해를 안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걸 유예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연말까지 정부랑 합의를 해가지고 해주면 좋고, 근데 안 해준다면 이런 방법도 있다. 예. 근데 어쨌든 차를 안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1,000만원을 못 받으면 판매에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전략이. 예, 비용은 들지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고, 근데 이게 현대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 보조금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이거 보면서 더 대단한 게 한국의 배터리를 다 거의 다 써요. 이 테슬라 제외하고는. 테슬라는 파나소닉과 시에텔 요거죠. 근데 나머지 업체들 보세요. 포드, GM, 폭스바겐, 리비안, 루시드, 현대기아 다 지금 어디 쓰죠? SK나 삼성 SDI나 LG 엔솔 세 개 다 씁니다. 그죠? 한국산 배터리 없으면 뭐 이게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한국의 배터리의 위상이 올라간 거고 핵심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주들이 좋은 이유가 저런 것 때문이니까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배터리주에 대해선. 다만 중간중간 뭐 이슈들은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확실히 한국산 배터리의 경쟁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의존도가 점점 심해져요. 음식료는 지금 라면이 굉장히 선봉에 서 있어요. K푸드 이쪽에서 라면이 제일 커지고 있고,
이 라면에 대한 역사가 길고 이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을 제외하면 미국에서 라면 수요 증가가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미국인에게 주식에 가까운 게 그 파스타래요. 근데 라면은 특식인데 요새 라면 시장이 엄청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농심, 삼양식품한테 좋은 뉴스고, 제일제당은 미국 만두 1위, 풀무원은 두부 1위. 그래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만 곡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뭐죠? 곡물가 떨어지고 그 상품 가격은 다 올렸고 해외 수출 잘 되고, 그래서 음식료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재료 비용 떨어지고 가격은 올렸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좀 저평가된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애널리스트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한유정 애널리스트, 원래 대신증권에 있던 분인데 옮기셨나봐요. 아무튼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을 탑픽으로 적었고, 겨울이 오고 있대요. 저희 당사의 김은정 연구원님이 유럽이 지금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대처에 급급한 상황에 놓였잖아요. 러시아가 막 쥐었다 폈다 막 이러니까 노드 스트림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유럽연합은 천연가스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원전이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데, 독일도 원전 3기 수명 연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스위스는 국민청원을 한다고 합니다. 원전 폐쇄하지 말라고. 급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날이 중요해요. 9일날 유럽에서 벨기에 브뤼셀 EU 에너지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가스요금 올리지 마라, 이 이상은 안 된다, 상한제, 그리고 전력시장 구조개혁. 이게 뭐냐면 전기요금에 천연가스가 비중이 제일 높아요. 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거. 그거를 바꾸자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으로.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기요금은 영향을 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천연가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이제 회의예요. 이게 잘 결의가 되면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예, 그죠? 예. 그럼 유럽 리스크가 많이 그러니까 유럽 리스크도 되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유럽은 79.9%까지 가스를 확보를 했고요. 일부 국가는 100%. 그리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유럽도 난리가 났지만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 풀려주길. 그래서 사람 사는 데잖아요. 유럽도 잘 풀리길 바라고, 급하면 다 해결해요. 그게 사람 사는 생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 외 디지털 광고 시장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요. 온라인 광고 시장이 7.6% 성장했고, 모바일이 좋아요. 여전히 30%. 근데 PC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고성장은 아니고 동영상은 좀 부진했다고 하네요. 사업자별로 네이버가 역시 성장하고 있고, 카카오도. 이런 거 보면 펀더멘털한 문제는 없어요. 예, 네이버 디지털 광고 매출이 23%, 10개 분기 만에 최고 성장. 그 다음에 다만 PC 쪽은 좀 별로 성장률이 높진 않았고, 카카오도 비슷해요. 예, 검색에 디지털 광고는 잘 나왔고, 모바일 쪽 이런 것들. 그렇지만 주가는 안 갑니다. 워낙 밸류들이 좀 높은 데다가 금리 때문에 긴축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요걸 보면서 느낀 건 어쨌든 나쁘진 않아요. 데이터는. 그죠? 예, 본업, 이게 사실은 광고가 본업이잖아요. 가장 핵심이죠. 이 두 회사에. 이거는 흔들림 없다. 그래서 본체는 문제는 없는데 이게 더 성장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거기다 금리까지 높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일본은 지금 일본에서 한국으로 좀 들어와요. 사람들이 실제. 그래서 제주도 입도 관광객을 보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고요. 다만 온전히 정상화되려면 세 가지. 상호 한국과 일본 간의 자가격리 해제, 이거는 이미 해결됐고, 노선 재개 아직은 10분의 1이지만 김포 한해다가 지금 재개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라인. 마지막 숙제는 무비자인데, 지금 무비자 같은 경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한해서 무비자예요. 10월까지. 그래서 아마 조만간 무비자로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PCR 검사 폐지해버렸어요. 9월 3일부터.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외국인 카지노, 그러니까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여행 적가항공사. 근데 여행 쪽은 이분이 별로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일본 비중이 높지가 않고, 다른 쪽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할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된다.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건 면세점이다. 면세점 업종에 관심을 갖자는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호텔 신라도 괜찮아요. 요즘에 조금씩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리고 요게 방문객 수인데 절벽이죠, 절벽. 코로나 터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여기서 나쁠 게 뭐 있어요? 이제 회복될 일만 남았잖아요. 이런 업종을 우리가 좋게 보는 거죠. 회복될 것만 남은 거. 그죠?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 중에 해외여행 쪽이 이제 좋은 거죠. 해외여행과 관련된 산업, 뭐 면세점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요게 19년 1월 이후 방한 관광객인데 폭락했습니다.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죠. 요걸 침투해. 전기차도 요 정도고, 그죠? VR, AR 기기 요 정도. 스마트폰은 이미 성장. 온라인 서비스 이미 다 성장.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하는 건 이렇게 성장할 여력이 많이 남은 거.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많던 탱커 발전 어디로 갔나. 조선업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은데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게 탱커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원유를 운반하는 선을 탱커라고 합니다. 근데 컨테이너 선하고 LNG는 엄청 호황이어서 더 좋아지긴 사실 좀 쉽진 않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탱커거든요. 아예 발주도 끊겨버렸대요. 그래서 선박시장의 자정 능력이 이제 지금 좀 올 것 같은데 워낙 지금 낮아진 발주가 있다 보니까 인내가 길면 이제 열매도 또 많이 맺겠지만 어쨌든 길게 신 탱커는 다음 주력 선정이 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MR 탱커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업체가 경쟁자가 없어요. 현대미포입니다. 오늘 뭐 주가 빠졌지만 현대미포는 목표 주가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요게 VLCC가 초대형, 아주 라지 사이즈의 탱커인데 원유 운반선, 이게 발주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높았던 데서 절벽이죠, 절벽. 여기 요것도 아예 그냥 배가 없어요, 배가. 그래서 저는 페노션이나 이런 기업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요런 탱커선도 없고 벌크선도 별로 없어요, 내년도에. 그러니까 공급이 줄기 때문에 또 중국 경기 회복되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해운 업종에서 이제 그쪽 컨테이너선보다는 벌크선이나 그런 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쪽에서도 이런 탱커 선박 만드는 현대미포한테 좋을 수 있고, 또 그 친환경적인 문제도 환경 규제 때문에 탄소 배출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배들이. 근데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럼 탄소 배출 줄이거든요. 그러면 점점 공급은 더 주는 거죠. 천천히 가니까 그만큼 공급 공백 상태가 생겨요. 배가 빨리 못 가니까. 근데 이 탱커선이 친환경 선박이 많이 없대요. 그럼 이제 발주할 때도 친환경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선, LNG선에서 탱커선으로 바톤 터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이런 건 되게 아이디어 좋잖아요, 그죠? 조선 쪽에서도 이제 세분화하는 거죠. 무조건 간다. 그러면은 현대미포한텐 되게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에 계속 좀 주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올랐으니까 좀 시연은 가겠죠, 당분간은.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보고서 마지막 같은데, 9월에 공포 확산보다 완화를 예상하는 이유는 파월 잭슨은 이제 파월 의장 연설 이후로 너무 이제 긴축 이슈가 커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혼란스러운데 양적 건축도 시작이 됩니다. 돈 푼 거 이제 회수해요. 그래서 이걸 축소하는데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규모가 2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긴축 리스크가 있죠. 그렇지만 이분의 의견은 그래도 너무 우려하지 말자, 요 내용이고, 일단 파월 의장은 그 의도적인 것도 좀 일부 있었대요. 요새 자산 가격 막 올라가고 막 갑자기 주식시장 올라오니까 눌러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가 너무 오르잖아요. 인플레에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한번 누르자.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 효과를 그냥 말 한마디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가 폭락하고. 그래서 기대 인플레 억제하는 효과를 이미 내버렸어요. 그리고 물가는 정점 찍고 내려오는 게 더 힘을 받겠죠. 최근에 천연가스 지금 3일째 폭락하고 있고요. 유가 계속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중고차 가격 떨어집니다. 주택 가격도 점점
둔화돼요. 이게 다 시차 두고 물가에 영향을 줘요. 물가는 꺾이는 거죠.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어서 미리 좀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미리 쫙 올려놓고요. 중간 선거 이제 직전에는 좀 약간 완화 스탠스로 갈 수도 있어요. 약간 의도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것 같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기 사이클도 무시 못한다. 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연준이 계속 긴축만 얘기할 수는 없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정책 금리가 아주 크게 오르진 않고 있어요. 내년도 전망은. 예, 그래서 베이비, 빅, 자이언트 스텝으로 지금 상반기에 연준의 금리 인상은 베이비 스텝 0.25, 빅 스텝 0.5, 0.75로 정말 페달을 세게 밟았는데 9월은 자이언트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0.75 하고 11월에 0.5로 가고 12월에 0.25로 가는 요런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9월이 마지막으로 제일 센 금리 인상이 되는 거죠. 속도 면에선 그걸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은 주거비에 영향을 줘요. 이미 꺾였죠. 상승률이. 중고차 가격 꺾였고, 그죠? 유가 확 꺾였습니다. 마이너스, 전월 대비 마이너스고요. 예, 미국 소비자 물가, 국채 금리 다 꺾이고 있어요. 전월비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이제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 FOMC 회의 이런 거 주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독일도 천연가스 비축률이 81%. 그래서 이런 뉴스 나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했죠. 다만 이탈리아가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리스크는 맞아요. 이탈리아는 조금 아직은 다소 리스크. 그리고 유럽 천연가스 지금 가격이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요거는 물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 신자동차, 요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꼭 된다가 아니라 진짜 하이브리드카가 대세가 될까? 2년 정도? 그럼 현대차 걔한테 유리해요. 왜냐면 독일이나 미국은 하이브리드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나, 근데 도요타의 단점은 전기차를 못해요. 그럼 현대는 전기차도 잘해, 하이브리드도 잘해요. 양수겸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면 현대차 그룹한테 굉장히 모멘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그러니까 계속 강화될 유럽의 CO2 배출량, 이런 게 현대차에 진짜 호재가 될지, 하이브리드 카는 잘 팔릴지, 이런 것까지도 새로운 아이디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드리고 제가 시황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시장이 끝났고요. 일단 공시 하나만 나온 거 말씀드리면 YMC라고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주식회사, 이게 LCD 제조 설비 같은데, 이거 제조 설비 해체 이제 이송하는 업체거든요. 그런 설비 같은 거. 그래서 그거 수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삼성도 LCD 이제 계속 제거하고 OLED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이제 요것만 봐도 확실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YMC라는 기업,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제조 설비 해체, 아무튼 설비를 없애주는, 뭐 이송을 하고 이사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LED로 더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뭐 주식시장 너무 안 좋았고요. 오늘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러 악재들이 몇 개 있었어요.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한테, 야 너네 중국의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GPU라 그러죠, 반도체 수출하지 마, 이제 이런 명령이 떨어졌고, AMD한테 그거 나오자마자 이제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기 시작을 했고,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마이너스 6% 폭락. 그러니까 아침에 개파락이 크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등다운 반등 없이 그냥 오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저점 깨버렸고요. 정말 어렵게 또 버티나 싶었는데, 이런 거 보면 기술적 분석이 참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이런데 지지받고 올라가면 뭐 매수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뭐 안 맞죠, 사실. 어떨 땐 맞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결국 이제 그때그때 어떤 뭐 뉴스나
수급 상황인데, 근데 오늘은 출발부터 악재가 나오면서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 악재가 더 있었던 게 중국 청도라고 있어요. 이게 2,100만 명이 사는 지역인데 또 셧다운을 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셧다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상위급의 도시 같아요. 이 인구 수로는. 여기 100명 정도 확진자 나왔다고 셧다운 들어갔습니다. 또 이제 악몽이 또 생각나죠. 그게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오늘은 악재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랑 전 반대 분위기가 좀 이어졌던 것 같고요. 청도가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 부분이 또 하나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장중에 2시 반경에요. 대만이 중국 드론을 격추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뭐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제 아까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네. 이 분차트 보시면 완전히 갑자기 무너져 버렸죠. 순식간에. 네. 이렇게 주가가 쭉 빠져버립니다. 이게 이제 대만이 군사용 드론은 아니라고는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또 정말 안 되는 날은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나오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일단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어려웠고, 그리고 엔비디아 이제 수출 규제 관련해 가지고는 한투증권의 한국투자증권 최민숙 연구원님이 미국 정부의 이제 인공지능 칩 중국 수출 규제가 메모리 반도체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D램 구매 중에서 엔비디아 AMD가 주 고객인 그래픽 메모리 같은 경우는 6% 정도에 좀 불과하다고 하고요. 대부분이 PC나 게임 쪽이에요. 그래서 이번 거랑은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매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약간 재고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은 일부 예상된다. 그렇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제 저런 이슈들은 안 좋죠. 왜냐하면 뭐 제한이 없다고 해도 시장이 뭐 지금 자꾸만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분쟁 이슈, 그러면 더욱더 투자 심리 악화시키고 2018년도에 그 미중 무역 분쟁의 악몽을 또 떠올리게 하고, 거기에 청도 지역의 셧다운, 또 드론 격추, 이런 세 가지가 어쨌든 안 좋게 겹쳐서 오늘 시장은 좀 최악의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드네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도 주식을 오랜만에 대량 매도해 버렸고요. 뭐 기관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8천억을 던져버렸어요. 아, 정말 좀 심하네요. 그냥 뭐 융단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기관이 주식을 있는 대로 갖다 던져버렸고요. 섹터 쪽으로도 오늘 뭐 업종별로도 대부분 안 좋았고, 오늘 뭐 올라간 업종이 없어요. 일부 오늘 통신 장비가 좀 버텼더라고요. 요새 RFHIC도 그렇고 HFR, 중국이 5G 통신 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도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나온 건 없고요. 폐기물 처리 업체들 좀 일부 올라갔고, 폐기물 처리도 한 2주 전인가 보고서가 한번 나왔었죠. 신한에서. 그리고 나서 좀 올라가는데 뭐 큰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또 약간 방어주로 인식이 돼서 요새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지수 상관없이.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다 급락을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도 최근에 급등했다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급락을 했고요. 조선주는 천연가스 가격 급락 여파로 오늘 다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태조 이방원도 다 빠져버렸어요. 못 버텼어요. 그러니까 주도주도 빠지고 뭐 웬만한 섹터는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철강주에서 포스코가 좀 덜 빠진 게 경쟁사인 아르셀로미탈이라고 이제 유럽에 이제 아주 큰 철강사가 있는데 거기가 가격을 올렸대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뭐 다 안 좋았고, 2차전지 오늘 SK이노베이션도 너무 많이 빠졌고요. 이유는 별거 없는데 빠졌고, 랜드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정유주, 항공기 부품, 2차전지 장비, 철강 중소형, 해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지수가 2%나 폭락을 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기업들이 없었고, 게임주도 좀 안 좋았고요. 컴투스는 오늘 목표주가 좀 올려서
선전은 좀 했습니다. 은행주도 정부 규제 이슈, 배당 좀 줄지 않을까, 이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은행주, 시중은행이 급락을 했고요. 지방은행은 좀 버텼고요. 자율주행 섹터 어제 좋았죠. 근데 오늘은 되돌리는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빠졌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주도주, 비주도주 이런 게 없이 전체가 다 쓸려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좀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5G 정도, 5G 폐기물, 히토류, 폐배터리 관련주, 면세점, 이쪽 섹터만 일부 좀 버텼고 대부분은 극도로 좀 부진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판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외국인들의 좀 주식 매도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락 종목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이 와중에도 상승한 섹터는 성일하이텍, 오스테인플란트, GS 리테일, 대덕전자, 효성첨단소재, LG엔솔, 이 정도가 좀 버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DLENC가 좀 덜 빠졌고요. 현대차 좀 덜 빠졌고, NC소프트 좀 덜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부 기업들이 좀 선전을 했지만 대부분은 뭐 급락을 했고요.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오늘 하이브가 8%. 어제 그 국민투표, 아니 국민투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온라인 투표인가요? 그것 때문에 급등했었잖아요. 어제 한번 뉴스 보여드렸는데, 그렇지만 오늘은 주가가 다시, 그냥 하루 만에 어제 오른 것 이상으로 빠져버렸어요. 하이브가 하루 만에 이렇게. 근데 이게 국면제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좋은데 이제 9월인데 왜 국방부가 결론을 못 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고, SK그룹주 오늘 SKC도 그렇고 이노베이션 다 급락했고, OCI도 좀 안 좋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미포조선, 카카오그룹주, 대우조선, 한국조선해양, 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 유가 수혜주들이죠. 다 안 좋았고, SK도 하루 만에 4%. 오늘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SK그룹주를 기관 쪽에서 좀 매도 많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죠?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비중을 좀 줄여버린 것 같아요. 삼성전기 하루 만에 다시 원위치, LG전자. 그러니까 어제 올랐던 부분이 오늘 하루 만에는 다시 이렇게 무너지면서 너무나 좀 어려웠던 장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2% 이상 오늘은 뭐 거의 급락을 하면서 되게 좀 안 좋게 끝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외국인들의 매도도 너무 많았고, 여러 가지 각종 악재들이 뭐 뒤섞이면서 시장은 정말 좀 최악으로 오늘 끝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 좋았던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그래도 뭐 우리가 잘 이겨내야죠. 그리고 어제 뭐 편지도 한번 읽어드렸지만 어제 또 오늘 그 댓글 보니까 뭐 정다종님도 뭐 좋은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항상 좋은 말씀 이렇게 써주시지만 결국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되는 거고, 저희 모토가 그러니까 모두 다 낙오되지 않고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뭐 이거보다 더 힘든 거 많이 겪어봤잖아요. 잘 이겨내는 거죠. 이겨내고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하신 분들도 누구도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뭐 5, 6년 고생 많이 했다가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뭐 우리 유명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사도 그렇잖아요. 성공이 그냥 갑자기 뚝딱 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 하물며 더 어렵죠. 공식대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힘 빠지시겠지만 좀 기운 내주시고 어쨌든 계속 함께 고민하시면서 잘 이겨내주시면 좋겠고,
뭐 누구도 좀 낙오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잘 안 되는 기업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고, 예. 뭐 어느 기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운 내주시고, 진짜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돼요. 여러분 생각에. 뭐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여러분이 뭐 생각하시는 상황에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이러면 끝까지 좀 지금 단기 시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겨내시면 거기서 또 길이 생기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예. 오늘 블로그에도 한 분이 뭐 그런 내용 쓰셨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잘하는데 초창기에 뭐 깡통도 차보고 다 잃어버렸대요. 그 개념도 없었고. 근데 자기는 주식을 포기 안 했대요. 그 상황에서 끝까지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예. 안 되면, 근데 그런 생각은 많이 했대요. 안 되는데도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깡통도 차봤지만 일어서신 거죠. 모두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거나 한다고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또 열정, 그런 어려움을 겪어낸 그런 인내심, 그런 것들이 또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아무튼 힘내시고, 예. 저도 우울하고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저도 힘들어요. 예. 뭐 여러분들도 이게 이런 날은 귀에 안 들어오죠. 하지만 어쨌든 좀 힘내주시고, 저도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내일 또 시장 보고 뭐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